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학개론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합격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아쉽게 또 떨어지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개론은 평상시의 내용, 우리가 출제 내용이 우리가 좀 단순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문제집과 모의고사 문제를 잘 소화했었다면 충분히 전부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문제. 늘 우리 강의했던 우리가 내용이죠. 우리 예상 문제집에 있었죠. 1번 문제. 예상 문제집에 있었던 내용 중 박스 형태로 하나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토지 이용을 집약화가 나왔죠. 집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건물이 고층화되는 게 집약화잖아요. 뭐가 관련 있죠? 부증성과 관련이 있죠. 자,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욕구도 증대시키는 건데,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증성. 자, 1번 문제는 토지 특성주, 우리가 부증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여러분 또 우리 할 때 토지 용어 특강 했을 때 박스 형태로 출제가 예상된다고 했죠. 그런 형태로 바로 출제를 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택지, 기억 맞는 점이죠.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는 바로 택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획지가 아니죠. 여러분, 획지 개념은 뭐예요?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이죠. 가격 수준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디귿,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 표준지의 개념이죠. 표준지의 개념. 자, 표준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를 또 후보지 개념. 자, 여러분 후보지는 지금 3년 연속 출제되는 용어로서 중요하다고 또 우리 강조한 용어죠.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네요. 기억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또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를 했었죠. 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11조죠. 자, 민법에서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여러분 협의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말하고 토지의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죠. 등기. 그래서 5번 정답인데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도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우리가 종속 정착물도 있죠. 자, 독립 정착물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건물이 있죠. 건물 같은 거. 그래서 5번 정답이죠.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고. 자, 4번도 우리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던 또 상당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공사기간의 연장, 대출 이자율의 상승, 그리고 초기 분양률이 저조,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인허가 시에 용적률이 증가하면 건물이 더 고층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네 번째, 인허가 시 용적률이 증가 하나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나머지 네 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우리가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우리가 법 몇 조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법 제11조에 나오는 우리가 조문이죠. 이 조문을 출제했는데 임차인의 대출 알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 우리가 갱신, 해지, 갱신 거절 관련 있고 세 번째 임차인의 입주, 명도, 퇴거 등과 관련이 있고 또 임대료 부과 징수, 시설물 유지, 보수 계량과 관련이 있겠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억 니은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또 늘 민간 개발 방식 강조했던 내용이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우리가 맡기죠.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했죠? 사업, 우리가 위탁형이라고 하죠. 사업 위탁형. 자,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하죠. 사업 수탁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은 여기 니은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죠. 우리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주어졌죠. 자, QD. 자, QD인데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100 마이너스 우리가 P가 주어졌죠. 자, 그럼 여기서 P는 얼마죠? P는 우리가 100 마이너스 QD가 되겠죠. 100 마이너스 QD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쪽에서의 QS. 자, QS는 얼마가 나오냐? QS는 자, 이 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가 되겠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자, P는 2QS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요 기울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2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어디가 크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의미인데 P가 Y축이거든요. Q가 X축인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수요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점이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 이게 수렴형의 형태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큰 경우 수렴형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A가 그렇고, 그럼 B는 어떠냐 얘기죠. 자, B는 우리가 QD. 자, QD는 500 마이너스 2P가 주어졌고, 3 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가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또 EP는 500 마이너스 QD죠. 그래서 양변을 P로 나눠지니까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6P는 3 QX 플러스 20이죠.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2분의 1 QS 플러스 3분의 10이 되는데,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서로 같았다. 이 같을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순환형이죠. 순환형. 자, 순환형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으면은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시간의 경감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순환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관련된 게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계산 안 해도. 자, 그런데 또 거기 봤더니 A 상품에 있어서 수의 교차 탄력성을 또 묻는데,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을 물을 때는 우리가 상품이 두 개 나오죠. A, B 두 상품이 나옵니다. 이때 분모는 가격이죠. 자, A 상품 가격, B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문제인데, 자, A 상품의 가격이 5% 뭐한다? 상승했을 때 B 상품의 수요량이 4% 우리는 뭐 했다? 하락을 했다. 자, 그러면 얼마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5분의 4니까 0.8. 그건 0보다 작죠. 이때 우리는 두 상품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에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에 변하는 관계에서 수요량이 고정된다. 여러분, 고정된 것은요,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된 것은 우리가 가격의 변화에 관계시 고정된 것은 바로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가 그렇습니다. 1번 정답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자,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 완전 비탄력적인 또 뭐가 된다? 수직선이죠.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됩니다. 3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죠. 자, 한번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내용이죠. 자,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1보다 작죠. 자,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맞는 지문이죠. 예? 가격의 변화율 쪽에 들어오면 더 작습니다. 맞는 지문. 수요 곡선이,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1번과 4번이 또 같은 지문이죠. 수직선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은 또 제로가 되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자, 5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이게 탄력적이면은 1보다 크겠죠. 즉, 이 말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가 더 크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죠. 이게 탄력적일 때 그렇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자, 완전 탄력적이죠. 자,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의 우측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는 질문이죠.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여러분 이 주택 가격이 주어졌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주택 가격이 변화한다.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때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3번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4번 정답인데 자, 여러분 특강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 정답으로 묻는다겠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은 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게 균형이죠. 자, 이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죠. 뭐보다? 탄력적이죠. 탄력적은 가격이 더 적게 상승합니다. 더 크게 상승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탄력적일수록 더 적게 상승한다. 따라서 4번 정답이고 5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왜? 장기로 할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 가격 탄력성은 0점.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0.6이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 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 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여기 얼마다? 0.6이다. 자,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0.5죠.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은 0.5다. 자, 이때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죠. 자,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당연히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이 오피스텔 수요량이 1% 감소했다. 전체 오피스텔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뭐냐? 얘기죠. 자, 수요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죠. 정상제. 자, 우선은 여기서 오피스텔 수요량은 첫 번째에서 오피스텔 수요량은 5에 0.6 곱해주면 3% 뭐 했다? 감소하죠. 자, 여러분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량은 3% 감소했는데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어요. 1% 감소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 여기서 2% 뭐 한다? 2% 뭐 증가하겠죠. 2% 증가하고 여기 3% 줄었으니까 합치면은 1% 감소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은 증가하겠죠. 얼마? 0.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몇 프로? 우리는 4% 뭐 한다? 증가한다. 4%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되죠.
예상되면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위 변화로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우리는 하향으로 낸다. 틀렸죠.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은 현재 비싸죠. 현재 비싸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감소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죠. 우상향,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상향 이동이라고 하죠.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3번 정답이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틀렸고,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어떻게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좌하향이죠. 수요 곡선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또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액지대는 어떻게 돼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죠. 차액지대는 위치는 경시했습니다. 리카도는 토지에 있어서의 위치 문제를 경시한다. 자, 위치 문제를 경시를 했죠. 그래서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도. 이 토지의 이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했죠. 자, 여러분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토지의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하니까 틀렸죠.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선질에 준하는 잉여로서 우리는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죠. 자,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자, 토지 이외에 고정,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뭐죠? 예를 들면은 뭐 기계나 뭐 기구 등인데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준지대죠. 준지대는 또 일시적이다는 거,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의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부터 발생하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죠. 지대가 발생시키는 원인은 바로 토지 소유 자체에서 발생한다. 소유가 포인트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은 바로 전용 수입의 개념입니다. 경제지대가 아닌 전용 수입의 개념이고, 자,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이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서 창출된 지대, 입찰지대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입찰지대는 뭐예요? 입찰지대는 도시 내에서 각 산업에 우리는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5번.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최대 금액을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죠. 자, 해리스 울만이 나오면 볼 거 없잖아요. 자, 우리는 해리스 울만 요것만 나와도 바로 답을 나와야 됩니다. 바로 누구 이론? 1945년에 나온 다 핵심 이론이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 핵심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자,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다. 다 핵심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3번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14번 문제. 자, 여러분이 우리 또 이 모의고사 문제집에 또 나온 또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죠. 자, 여러분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지 개발이 안 될지 모른다. 자, 이 불확실성 하에서 2년 후죠. 포인트는 요 2년이 포인트란 얘기죠. 2년 1년이 아닙니다. 1년 후 1년 후 2년 후라는 걸 항상 1년 후가 아니라는 걸 조심해 두고, 자, 우선은 2년 후에 도심의 복합 쇼핑몰이 개발되면은 A 토지 가격은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3억 250만 원이죠. 자, 이때 개발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은 50%. 개발될 가능성 50%면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금액 대주면 되죠. 9억 우리가 750만 원의 반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금액 미래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이 우리가 요 금액 2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할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죠. 그리고 몇 년? 2년 후니까 제곱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2년 후니까. 2년 후에 이 금액이 현재 얼마냐? 1.21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3억 7,500만 원이 나오겠죠. 3억 7,500만 원이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나오죠. 이때 확실성, 또 확실성 하에서 2년 후에 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또 6억 500만 원. 네, 또 3억 250만 원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확률이 100%고 그렇지 않을 확률은 0%라는 얘기죠. 그럼 6억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죠. 그러면 또 6억 500만 원. 6억 500만 원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또 요구 수익률 10%가 되겠죠. 그리고 또 2년 후니까 제곱 1.21로 나눠줬더니 얼마 나온다? 우리가 5억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정보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확실성,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우리는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죠?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 5억 원에서 불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 3억 7,500만 원을 빼줬더니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 1억 2,500만 원이죠. 1억 2,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랠리의 이론이죠. 자, 1번이 정답인데 랠리는
중력 모형이죠. 자,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 자, 두 중심지의 크기인 인구에 뭔다? 비례를 하는 거죠.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비례와 반비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이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 이론이죠. 그래서 알프레드 베버의 무슨 이론? 최소죠. 최소. 항상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 맞고요.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죠. 자, 여러분 레일의 모형을 수정을 했습니다. 레일 모형을 수정해서 나오는 누구 모형? 컨버스의 모형이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네 번째,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면적, 매장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크리스탈르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의 범위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죠. 1번 정답입니다. 16번.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이루어질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진입 장벽이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형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로 한다. 자, 여러분이 부동성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4번 정답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획득할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4번 정답.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동일한 주기가 아니죠. 주기가 다릅니다. 또 진폭, 동일한 또 진폭이 아니죠. 이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순환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 가격의 밑에 있죠. 하한선,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입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 2번이 정답인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한 실거래가 신고제, 또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기업 디귿 2번이 정답이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되어 있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도 바로
1997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인데 재화의 동질성,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이죠.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은 재화의 동질성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실패 원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죠. 공공재가 존재, 외부 효과가 존재, 불안정 경쟁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라든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것이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20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 국세, 보유과세 하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중에 또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 유형이죠. 3번 정답이죠. 21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우리가 환수하는 제도 개념 맞습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 이것도 맞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이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가 누가?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를 하죠. 4번 정답이고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책수단. 직접의 포인트죠.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걸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고요. 22번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소하죠. 왜?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주면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소득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22번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2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